기준일은 2020년 3월 9일입니다. 미국 교통부랑 연방항공청, 즉 FAA의 공식 보도자료가 중심이죠. 네, 거기다가 이에 화답하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세부 발표문, 그리고 이 상황의 이면을 예리하게 해보한 금융이랑 산업 분석가들의 심층 노트들까지 전부 모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가리키는 방향이 딱 하나로 수렴되더라고요. 어떤 방향이죠? 오랜 기간 뜸들이던 도심 항공교통, 즉 UAM 산업이 어떻게 미국 정부의 강력하고 직접적인 주도하에 현실 인프라로 쫙 편입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공식적인 개입이 어떻게 산업의 룰을 단숨에 바꿔버렸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산업 재편 과정에서 대체 어떤 기업이 왜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게 되었는지 그 핵심 팩트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하네요. 자, 그럼 이 방대한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할 건 역시 미국 교통부 장관 션 피 더피와 FAA가 합동으로 터뜨린 발표 내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및 eVTOL 통합 시범 프로그램, 줄여서 EBIPP라는 프로젝트의 최종 선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EBIPP요? 이게 규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총 26개 주에 걸친 8개의 거대한 시범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아니 26개 주면 이건 뭐 특정 지역에서 그냥 파일럿 테스트 한번 해보자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미국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이 바닥 생태계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발표가 왜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인지 바로 직감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에어택시 기업들이 가장 목말라 했던 게 그 기체 기술 자체보다도 규제 해소랑 인프라 문제였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UAM 산업을 바라보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기체의 성능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기가 막힌 수직 이착륙기를 만들어도 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국가가 하늘길을 안 열어주고 이착륙 기준을 안 만들어주면 결국 그냥 엄청 비싼 고철덩어리 되는 거 아니냐는 본질적인 리스크였죠. 그렇죠. 띄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 EBIPP 발표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업들한테 각자 알아서 안전성을 증명해와라 이런 식의 방관이 아니에요. 그럼요. 국가가 직접 대규모로 우리가 테스트베드를 열고 인프라를 다 지원할 테니까 여기서 마음껏 실증해보라고 공식적인 판을 깔아준 겁니다. 와, 불확실성의 안개가 완전히 거친 거네요. 네, 산업 전체에 끼어있던 먹구름이 날아간 거죠. 그 자료 배경을 좀 뜯어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지배력 강화 행정명령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저희가 뭐 정치적인 해석이나 득실을 타지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순수하게 산업적인 측면만 보자면 미국 행정부가 국가 영공의 새로운 모빌리티를 억지로라도 밀어놓겠다는 아주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 의지가 기존의 그 높던 규제의 허들을 단숨에 낮춰버린 촉매제가 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놀랐던 건 말이죠. 어떤 부분이죠? FAA가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시점을 대중한테 쐐기 박듯이 약속했다는 사실이에요. 대중들은 2026년 여름부터 이 프로그램에 따른 비행 운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대목에서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2026년 여름이면 당장 코앞이잖아요. 이거 너무 야심찬 일정 아닌가요? 기업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새로운 인프라나 비행 루트가 하루아침에 뚝딱 튀어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훌륭한 지적입니다. 보통 정부주도 프로젝트는 일정이 막 몇 년씩 지연되는 게 다반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맨날 밀리잖아요. 하지만 이번은 좀 다릅니다. 백지 상태에서 인프라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공항이나 헬기장 같은 물리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든요. 아, 있는 걸 쓴다? 근데 거기에 FAA의 기존 관제 시스템에 eVTOL을 통합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적 실증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가능한 겁니다. 듣고 보니 납득이 가네요. 게다가 이 8개의 프로젝트 안에는 우리가 흔히 렌더링 영상에서 보던 빌딩 숲 사이를 날아다니는 에어택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심 비행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적용 분야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건가요? 훨씬 넓죠. 지역 간 역외군송부터 화물 및 물류 네트워크, 그리고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 대응, 이건 EMS라고 부르죠. 오, 응급의료까지. 네, 그리고 고도화된 자율비행 기술 실증, 심지어 멕시코만 같은 해상 및 에너지 부문 운송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미래 항공 모빌리티가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상업적 가능성을 이 8개 프로젝트 안에 그냥 꽉꽉 우겨 넣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항공업계 올스타전이에요. 이름들 보니까 쟁쟁하더라고요. 아처, 베타, 일렉트라, 위스크, 암페어, 엘로이에요. 네, 거기다 신뢰성 높은 자율비행 시스템 연구하는 릴라이어블 로보틱스까지 총출동했죠. 이 분야 유심히 지켜봐 오신 여러분이라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굵직한 플레이어들입니다. 이 상황을 굳이 비유하자면 그냥 미국 전대륙을 통째로 거대한 미래 항공 실험실로 만들어버린 것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크리스 로슈로 FAA 부청장도 이 파트너십이 차세대 항공기를 국가 연공 시스템에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통합할지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거라고 강조했거든요. 네, 그랬죠. 아주 흥미롭고 결정적인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패턴이죠? 이 거대한 판에서 사실상 한 기업이 압도적으로 테스판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FAA가 선정한 이 8개의 국가적 프로젝트 중에서 무려 5개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8개 중에 5개라니 이거 뭐 단순히 참여 비중이 높다는 수준을 한참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요. 이번 EIPP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조비라는 걸 정부가 그냥 방증해 준 셈입니다. 네, 저희가 이 5개 지역의 세부 내역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해보니까 각 지역에 담고 있는 기술적 그리고 전력적 의미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개수를 많이 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각 지역의 지형이나 기후, 목적 자체가 조비의 기술력을 아주 입체적으로 증명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뉴욕이랑 뉴저지 항만청 프로젝트를 한번 볼까요? 네, 거기에는 그 유명한 맨해튼 헬기장 운영권이 포함되어 있죠. 맨해튼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붐비고 복잡한 3차원 하늘길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비즈니스 목적의 VIP 이동이 엄청 잦아서 럭셔리 모빌리티 시장으로서의 구매력은 단연 최고 수준이고요. 근데 동시에 소음 규제나 비행 경로 제한이 미국에서 제일 빡빡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조비가 맨해튼 상공을 선점했다는 건 그들의 기체가 도심 한복판에 그 엄격한 소음 기준을 통과할 만큼 조용하다는 뜻이고요. 조용하다. 네, 그리고 그 복잡한 빌딩 숲 사이의 난기류 속에서도 안전하게 항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FAA로부터 이미 암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시장에서 먼저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정면 돌파 전략이죠. 자신감이 엄청나네요. 그럼 다음 두 번째는 텍사스 교통부 프로젝트인데 여기도 재밌습니다. 텍사스요. 댈러스, 오스틴, 샌안토니오, 그리고 향후 휴스턴까지 있는 거대한 메가 리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약간 기술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야 정상입니다. 어떤 의문이요? 이베이티올은 기체 구조상 배터리 소모가 워낙 극심해서 짧은 도심 이동에만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텍사스처럼 광활한 주에서 도심 단거리도 아니고 지역 간 광역 이동을 테스트한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배터리와 항속거리에 대한 시장의 그 의구심을 정면으로 돌파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텍사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간 이동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여름철 폭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펄펄 끓잖아요. 네, 전기차 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극한의 열은 배터리 방전 속도를 가속하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조비가 그런 텍사스에서 광역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 개발한 배터리 시스템이 이 가혹한 온도랑 장거리 비행의 부하를 넉넉히 견뎌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의 표출인 거죠. 여기서 성공해버리면 항속거리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종결되는 거네요.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텍사스의 폭염과 거리를 자체 배터리로 증명해낸다. 진짜 대단합니다. 세 번째는 플로리다 교통부입니다. 이곳은 주정부 차원의 막대한 민관 투자가 집중 지원되는 곳인데요. 운영 계획에 무려 3단계로 잡혀 있어요. 단순 여객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여객, 화물,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응급의료, EMS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플로리다에서 EMS를 콕 집어서 테스트하는 걸까요? 플로리다는 기본적으로 은퇴자 인구가 많고 의료 수요가 폭발적인 지역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근데 동시에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지상 교통체증이 정말 악명 높거든요. 구급차 막히면 진짜 답도 없죠. 심정지나 중증 외상 환자한테는 골든타임 확보가 곧 생명인데 구급차가 도로에 갇히는 순간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플로리다 상공을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조비의 응급 의료용 EVTOL은
이 교통체증이라는 변수를 아예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주 정부 입장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를 완전히 혁신하는 거니까 전폭적인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민관 투자가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프로젝트도 심상치 않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조비의 슈퍼파일럿 플랫폼이 투입된다고 콕 집어서 명시돼 있어요. 슈퍼파일럿이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결국 자율비행으로의 확장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UAM 산업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면 궁극적으로 기장이 차지하는 그 무게, 즉 페이로드를 승객이나 화물로 대체해야 하거든요. 결국 사람 빼고 무인 자율비행으로 가야 마진이 남는 구조죠. 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에서는 초기엔 조종사가 당연히 탑승하겠지만 조비의 그 고도화된 소프트웨어가 비행을 보조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율비행 시스템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아주 고난도 테스트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정말 빈틈없이 다 챙겨가네요. 마지막 5번째는 유타 교통부입니다. 아, 유타. 여기도 험난하죠. 로키 산맥 일대와 태평양 북서부 등 4개 주를 아우르는 고산지대 프로젝트예요. 항공 역학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테스트인지 아실 겁니다. 고도가 높아지면 공기 밀도가 확 희박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로터가 양력을 만들어내기가 평지보다 훨씬 힘들어지죠. 게다가 산악지대 특유의 변덕스러운 돌풍, 그리고 극저온 환경까지 다 겹칩니다. 기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옥의 테스트베드 아닙니까? 유타에서 기체가 버틴다면 진짜 전 세계 어디서든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비는 그냥 캘리포니아 온화한 날씨에서만 예쁘게 날 수 있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모빌리티임을 이번 EIPP를 통해 완벽하게 입증할 기회를 잡은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조비 에비에이션의 창립자이자 CEO인 조벤 비버트가 이번 발표 직후에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멘트였죠? 이것은 미국 혁신의 결정적 순간이다. 사람들은 미래의 비행에 대해 글만 읽는 대신 올해 자신의 도시 하늘에서 그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와, 이 발언에 담긴 엄청난 확신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조벤 비버트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쌓아온 시간의 무게 때문일 겁니다. 조비는 어제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핫한 스타트업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무려 15년의 끈질긴 혁신, 그리고 5만 마일 이상의 실제 비행 테스트를 묵묵히 축적해온 뼈대 있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아주 중요한 마일스톤이 하나 더 있죠. 현재 FAA의 형식검사 증명, 줄여서 TIA라고 하는데요. 라는 용어가 일반 청취자분들한테는 좀 낯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직관적으로 비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 딸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학원 코스 안에서만 연습하던 단계를 지나서 임시면허증을 발급받고 노란 간판 달고 실제 도로로 주행 테스트 나가는 거랑 비슷해요. 아, 이제 진짜 실전 도로로 나간다. 네, 즉 FAA가 요구하는 무시무시하게 까다로운 설계와 안전 기준을 서류상으로 다 통과했고 이제 실제 팩토리에서 찍어낸 기체가 실전에서 승객을 태울 자격이 있는지 최종 평가를 받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조비는 수직으로 이륙해서 공중에서 프로펠러 방향을 꺾어가지고 비행기처럼 날고 다시 수직으로 착륙하는 이 복잡한 천이 비행 과정을 이미 수천 번이나 일상적으로 수행하면서 작전 능력을 증명해 왔잖아요. 네, 그 천이 비행이 기술적으로 진짜 어려운 건데 그걸 해냈죠. 게다가 2027년까지 캘리포니아 마리나와 오하이오 데이턴의 제조시설을 확장해서 월 4대의 항공기를 생산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양산 스케일업 계획까지 가동 중입니다. 이제 연구실의 랩 스케일 발명품이 아니라 실제 공장 라인에서 쏟아져 나오는 상용 제품의 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팩트는 충분히 짚어봤으니까 진짜 중요한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5개 지역의 동시다발적 운영이 시장 전체에 그리고 경쟁사들에게 어떤 구조적 파급력을 미치게 될까요? 저희가 수집한 이 수많은 분석가들의 노트에서 공통적으로 콕 집어서 지목하는 가장 무서운 키워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데이터의 지수함수적 복류 효과입니다. 아, 데이터의 복리 효과.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걸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본다면 항공산업의 가장 본질적인 룰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탈 것에서 기술의 혁신성보다 100배 아니 1000배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단연코 절대적인 안전성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안전이죠. 그리고 그 안전성을 FAA와 대중에게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쌓아올린 무식할 정도의 비행시간, 즉 플라이트 아워 데이터입니다.
조비가 직면한 2026년 여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뉴욕의 빽빽한 빌딩 숲에서 난기류와 소음 데이터를 착착 수집하고 텍사스에서는 펄펄 끓는 폭염 속 배터리 열화 데이터를 뽑아내고 거기에 유타에서는 희박한 공기와 극저온 상태의 양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쌓게 되겠네요.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이 넓은 여러 지역에서 완전히 동시에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후발 경쟁사들이 어느 특정 한 지역에서 한정된 기후의 데이터만 근근히 모으고 있을 때 조비는 미국 대륙 전체에 입체적이고 다양적인 비행 데이터를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그냥 1 더하기 1처럼 선형적으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적으로 펑 하고 폭발하게 되는 거죠. 한 달, 1년이 지날수록 이 비행 실증 데이터의 격차는 그야말로 복리로 벌어지게 됩니다. 항공업계에서 이 데이터의 격차는 곧 신뢰성의 격차이고 절대 뒤집을 수 없는 기술적 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분석 노트를 보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부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죠? FAA가 이번 EIPP 프로그램을 단순히 기업들 모아놓고 기술 자랑이나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자료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죠. FAA는 이 8개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 영공에 적용될 UAM의 새로운 규제와 표준을 확립할 예정이라고 딱 명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직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조비가 현장에서 부딪히며 쌓아올리는 데이터와 그들의 운영 매뉴얼이 곧바로 미국 연방항공청의 룰북을 작성하는 핵심 초안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게임에 비유하자면 조비가 플레이하는 방식 그대로가 향후 이 바닥에 들어올 모든 플레이어가 지켜야 할 새로운 게임의 룰로 아예 굳어지는 겁니다. 와, 완전히 룰 메이커가 되어버리는 거네요. 조비의 배터리 안전 기준, 항로 설정 방식, 난기류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이 새로운 미국의 표준, 나아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조비의 최고 정책 책임자인 그륵 보울스가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항상 혁신을 이끌어온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며 각별의 감사를 표한 것도 이게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네요. 그럼요. 이 거대한 정책적 수혜와 표준 선점의 파괴력을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밀어주는 거대한 인프라 위에서 가장 먼저 가장 광범위한 실적을 쌓아올림으로써 다른 후발주자들은 감히 넘볼 수조차 없는 통곡의 벽을 지금 스스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시장과 현장의 투자자들은 이 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딥다이브한 금융 채널의 심층 분석 대본을 보면 아주 묵직하고 흥미로운 투자자 마인드셋이 엿보이더라고요. 보통 이런 파괴적 혁신 산업의 태동기에는 주가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널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막 위아래로 흔들리죠. 근데 그 변동성의 일희일비에서는 안 된다는 아주 고전적이지만 날카로운 지적이 나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죠.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단기적인 숏셀링이나 거시경제의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출렁일 수는 있지만 숲을 보는 장기 투자자라면 결국 펀더멘털과 정부 정책의 거대한 방향성에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수년간 뚝심 있게 버텨온 장기 투자자들에게 이번 2026년 3월의 정부 발표는 그들의 오랜 인내와 가설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가장 완벽하고 짜릿한 성적표와 같다는 분석이에요. 지역에 미친 듯한 기술 개발, 양산 체제를 갖출 대규모 자본력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거대했던 퍼즐인 정부의 강력한 인프라 및 규제 지원까지 이 3박자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우상향 궤도를 완성하고 있다는 거군요. 심지어 일부 분석가들은 이런 역대급 호재 속에서도 만약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확 눌린다면 그것은 아직 이 거대한 비행선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황금 티켓일 수 있다고까지 평가하더라고요. 엄청난 확신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단순히 차트가 우성향을 유망한 주식 종목 하나를 찍어서 분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단순한 투자 얘기가 아니죠. 2026년 여름을 기점으로 인류가 물리적 세계를 이동하는 방식, 물류가 동맥을 타고 흐르는 방식, 심지어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3차원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 보시죠. 어떤 상상이죠? 아주 중요한 출장길에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전대 잡고 있는 대신에 도심 외곽의 버티포트에서 조용한 전기 항공기에 올라타 이웃 도시의 미팅 장소로 단 30분 만에 날아가는 일상. 상상만 해도 시원하네요.
심정지 환자가 꽉 막힌 도로 위에 구급차 안에서 억울하게 생명의 불씨를 꺼트리는 대신 플로리다 상공을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조비의 응급의료용 EVT 골든타임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미래. 이 모든 것이 그럴듯한 공상과학소설이나 막연한 10년 뒤의 청사진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문건들에 따르면 90일 이내에 운영 세부 사항이 완전히 확정되고 당장 올해 여름부터 여러분의 머리 위 하늘에 쫙 펼쳐질 현실의 시간표라는 뜻입니다. 과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거대한 변혁의 초입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게 과연 실현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이미 시간표는 못 박혔고 룰은 세워졌으니까요. 이제는 이 입체적인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경제구조, 부동산, 도시계획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뜯어본 이 방대한 자료들을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미국 교통부와 FAA가 2026년 여름 상용 eVTOL 비행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불확실성의 안개를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둘째, 이 거대한 국가적 인프라 테스트베드 속에서 조비 에비에이션은 핵심 프로젝트 8개 중 무려 5개를 싹쓸이하면서 자신들이 이 판의 절대적인 퍼스트 무버이자 룰 메이커임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이들이 뉴욕, 텍사스, 유타 등 미국 전역의 극한 환경에서 완전히 동시에 수집하게 될 방대한 실비행 데이터는 후발주자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기술적 해자이자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새로운 글로벌 파준이 될 것입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R&D의 암흑기가 끝나고 마침내 상용화를 향한 뚜렷하고 아주 넓은 활주로가 눈앞에 펼쳐진 셈이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팩트와 날카로운 분석을 넘어서 방송을 끄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여러분이 스스로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아주 흥미롭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이 EAPP 시범 프로그램이 대성공을 거두고 조만간 우리 도시의 하늘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3차원 고속도로로 변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상상해 갑니다. 그렇다면 그 상공을 통제하는 시스템과 그곳에서 수없이 쏟아지는 방대한 이동 데이터의 진짜 주소는 과연 누가 소유하게 되는 걸까요? 본래 영공이라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의 공공재잖아요. 아, 그렇죠. 공공의 영역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비행의 데이터 포인트, 경로 최적화의 노하우, 그리고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글로벌 표준을 앞서 말씀드린 한두 개의 거대 기술 기업이 완벽하게 독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 도시에서 하늘길이라는 새로운 공공인프라의 개념은 과연 정부 통제하에 머물까요? 아니면 데이터를 틀어준 빅테크 기업의 새로운 디지털 영토로 제정이 되어야 할까요? 기술의 파괴적 발전이 필연적으로 법과 철학 그리고 공공의 경계를 허물면서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군요. 이거 아주 묵직하고 시대적인 질문입니다. 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정의해야 할 질문들도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